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이사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사님이랑 저랑 방송을 했던 게 한 12년 그렇게 그렇게 됐나요? 예전에 대우증권 네. 계실 때, 네. 예, 대우증권 계실 때. 지금은 거의 뭐 역사 속으로 예, 사라진 대우증권에서 네. 그때도 전략 그쵸? 매크로하고 네, 그때 그냥 경제했었던 것 예, 같습니다. 예, 하셨을 때 이후로 거의 한 12년 만에 예, 다시 저희가 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허지환 이사님을 또 존경하기도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코멘트를 듣고 싶은 애널리스트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아는 다른 거의 증권사 투자 전략 팀장님들도 네. 허지환 이사님의 멘트를 좀 들어봐야 된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래요? 사안이 터졌을 때. 뭐 아유, 미국이 됐든 중국이 영광입니다. 됐든. 예. 그래서 제가 한껏 띄워드렸고요. 오랜만에 뵈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슈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렇죠? 뭐 네, 미국, 네. 중국,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해서 좀 하나하나 좀 스텝을 밟아 나가 볼 텐데 최근에 쓰신 자료를 보니까 물가와 경기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라는 멘트를 쓰셨더라고요. 네. 그게 좀 어떤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그 물가가 올라가면 네. 대부분 많이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엄밀한 의미에서 물가하고 경기는 함께 갔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네. 경기가 먼저 가고 그래서 이제 수요가 좋아지면 물가가 따로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가하고 경기는 그리고 물가하고 뭐 예를 들면 기업 실적은 네. 함께 갖는 친구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드디어 기업들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지표들을 통해서 물가가 올라갈 때 일부 경제 지표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난 저희가 그동안 경험했던 20년 동안의 모습하고 네.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 뭐 미국 경제 지표든 유럽의 경제 지표들의 모습은 굉장히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는 물가하고 경기가 좀 친구가 아니라 좀 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 얘긴즉슨 이제는 물가가 굉장히 좀 위협적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좀 뭐 특히 이제 1월달 이후에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이유도 네.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가가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훼손이 올 정도까지 임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근데 이게 국가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국가별로.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경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좀 떨어지곤 있지만 네. 이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합니다. 음. 그러니까 부담은 느끼지만 네.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기업들은 그냥 먹고 살만은 한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네. 그러니까 좀 이전보다도 활발하지 못할 뿐이지 네. 계속해서 경제 활동은 하고는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보면 유럽, 그다음에 중국 이런 데들의 경제 지표들의 소위 막말로 망가지는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릅니다. 그 이유가 뭐 네. 에너지 자립도가 좀 높고 낮고 약간 이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때문에 네. 최근에 독일 지표들이 굉장히 빠르게 망가지고 있고요. 독일은 또 이제 제조업 국가인데.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좀 힘들어하는 눈치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인플레가 위협적이다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경기가 뭐 좀 둔화되는 조짐은 분명히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미국은 그나마 괜찮고 근데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월기에 거의 한 전년동을 대비 8.5%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막 7%, 8%대 올라가더라도 그 나라는 막 감내 가능한 수준이고 네. 그보다 적게 나타나는 나라들은 또 그 반대 상황이고 네. 되게 좀 아이러니한. 네. 그래서 이게 참 그 전쟁이 일어나면 예. 그러니까 뭐 전쟁 이야기는 뒤에 또 할 수도 있긴 예. 하겠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쨌든 당사자는 피 터지고 죽는데 예.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뭐 재밌기도 하고 수혜를 보는 나라들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야,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유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 사실 미국의 물가에는 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네.
코로나 이후에 워낙 부양책을 세게 쓴 부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함께 녹아 있어서 전쟁뿐만이 아니라 네, 물가가 8%라고 해도 미국 경제는 그래도 뭐 안 좋다 해도 나름 그래도 올해는 괜찮게 좀 굴러갈 것 같고요. 3% 이상 성장을 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이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인 거죠. 저희 한국도 조금씩 이제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상쇄해 나갈 수 있을지는 좀 뒷부분에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그러면 이게 물가 자체를 전망하는 게 지금은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뭐 네, 전쟁이 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여기 좀 피크가 보이기는 하나요? 물가 상승률은 3월이 피크일 가능성이 거의 한 9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지난 3월이요. 네, 미국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 네. 아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요? 아니, 그냥 뭐 아주 단순하게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부터 해서 연말까지 뭐 100불, 120불 달러 친다고 하더라도 유가. 네. 예, 보통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랑 유가 상승률이 그 상승률의 이제 높이는 다르지만 이 변곡점은 대단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가가 지금 이제 3월 달에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60, 70% 이상 높은데요. 네. 4월 달부터는 그게 이제 역기조 효과가 발생하면서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률 자체는 분명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전년 동기 대비 뭐 이런 네, 걸로 네. 봤을 때 이제 숫자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승률 자체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에서도 지난 3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중고차 가격이 아, 네. 드디어 2개월째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이제 뭐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아니 전월 대비로 전월 봤을 때. 대비로도 네.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생겼던 각종 그 공급 대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물가 상승은 이제 거의 이제 좀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른 서비스 물가, 그다음에 임금 상승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플레 압력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 중고차 가격 말씀하셔서 말인데 사실 이게 좋게 보면 또 좋은 거고 안 좋게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 떨어진 거 보고 이거 그러면 수요 위축 아니냐 또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들도 있고 막 그러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물가라는 게 그만큼 이제 수요 때문인지 예. 공급 때문인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수요가 그렇게 약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행들 많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제 좀 진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의 주요 여행지 예를 들면 하와이 이런 데 보시면 뭐 이 숙박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거의 2배 정도 올라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센 상황에서 이제 중고차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요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공급에서의 어떤 부담들이 조금은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고 공산품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 그리고 서비스업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또 소비가 계속 좀 더 좋아질 수도 네.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금리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또 그러니까 물가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네. 금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앞에서는 이제 다른 분들도 전망을 많이 했고 저희도 많이 다뤘으니까 일단 기준금리 수준 어느 정도 네. 보시는지랑 또 그게 지금 증시에는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는지도 좀 같이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 지난해 한 10월, 11월 때 하고 지금하고는 뭐 미국의 달라졌죠. 기준금리를 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달라져서 예. 사실 뭐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뭐 연말까지 적어도 뭐 2% 초중반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5월달, 6월달 금리 인상 50bp 이상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다 좀 반영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5월에 50bp 올리는 것까지는 그리고 6월달에도요. 6월에도 그러니까 2달 연속 빅스텝. 네. 예. 근데 이제 7월부터는 그래도 더 추가적으로 50bp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연말까지 25bp 정도 네. 이 정도를 딱 지금 반영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5월, 6월 잇따라서 50bp 0.5%포인트씩 올리면 6월쯤 되면은 1.25에서 1.5% 정도의 기준금리가 되는. 그리고 하반기에 따라서 그게
2%가 될지 2.5%까지가 네. 될지도 이제 좀 봐야 되는. 물론 그거는 전쟁 상황이라든지 하반기 물가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가서 또 전망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빨리 올해 내에 빨리 코로나 이전 수준의 어떤 물가 아니 그 금리 수준으로 금리.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무조건 한 2%대는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이 한 2% 정도는 네. 됐었으니 그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립금리가 그 정도다 뭐 이렇게 말할 네.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이게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 그리고 한 연말까지 2% 초반 혹은 2% 중반 금리가 갈 때 주식시장은 과연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가능할 건지 또 조금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이미 반영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은 뭐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좀 그 주춤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뭐 추세 자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미국보다는 그 외의 시장들이 조금 더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앞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이제 그 공산품보다는 이제 서비스 쪽, 그러니까 다른 쪽이 어떤 성장 여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작년 재작년만큼 성장주가 그러니까 뭐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제 뭐 그 어떤 그 가상화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못 갈 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그래도 나름은 선순환하면서 좀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걱정부터 하는 얘기는 사실 미국이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 물 건너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그 외의 시장이 조금 더 타격 받지 않을까 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의 시장이라 함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유럽 쪽, 예, 유럽과 이제 중국인 거죠. 유럽, 중국 그리고 예. 돌아서 또 결국 저희 우리나라까지. 요즘에 그 세미나 다니시면은 펀드 매니저들도 그런 쪽 걱정을 제일 많이 하나요? 어떤 걸 좀 많이 물어보시는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역전과 예. 정말 미국이 리세션 가능성 없느냐, 음. 요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공급난, 네.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상해를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봉쇄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중국 전체 GDP의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라. 상해가 포함돼 있고. 예. 네. 그리고 상해를 통해서 나오는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이제 공급난, 서플라이 체인망에 있어서 좀 나쁜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이제 지역 봉쇄하는 이슈는 또 하루하루 또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영상은 뭐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해드릴 예정인데 또 내일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는 건데 일단은 봉쇄를 세게 하다가 또 지역 주민들 많이 또 반발한다고 해서 조금씩 또 완화한다고도 하고 좀 어느 정도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작년에 이제 델타 때랑은 또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델타 때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그 코로나 처음 발 때는 진짜 아예 사람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확진자가 된다고 쳐도 격리 기간을 예전에는 뭐 짧게는 10일, 길게는 14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주일 내외 5일에서 7일 요 정도로 좀 줄였고요. 그리고 그저께 이제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 결과 기다린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확진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자가 격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도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동이 멈추거나 공장의 어떤 가동 자체가 멈추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인식들을 지난 주말에 리커탕 총리를 입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것 같아서, 이 봉쇄는 하고 굉장히 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는 있지만 이 강도는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대비해서는 조금 완화되었고, 주로 이제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히 압박을 하지만 공장은 어떻게든 가동시키려는 그 의지가 조금 더 엿보였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저희가 뭐 뉴스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테슬라 그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래 공장 쪽으로 출근은 해도 돼. 근데 한번 출근하고 거기서는 나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네. 또 한다. 그게 봉쇄를 하는 거예요? 푼 거예요? 봉쇄를 하는 건데 예. 이제 그래도 공장은 돌리겠다라는 거죠. 의지는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 가서 나오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공장만 계속 돌리고. 그러니까 소비는 하지 말고 생산은 하라라는 거죠. 아, 소비는 하지 말고 예. 하지만 생산은 해야 계속 되니까 해라. 해라. 근데 여기서 저희 이제 Y 스트릿이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네. 되는데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다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뭐 다 일상으로 완전 다 돌아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 테고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예. 굉장히 강하게 봉쇄를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백신의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중국 당국에서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백신을 맞도록 한다라든지 네. 그런 거는 아직 그래서 중국 정부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화이자나 이런 외국 백신을 들여오지는 않는데 네. 이제 치료제는 이제 수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저는 뉴스를 봤거든요. 치료제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중국이 그래도 이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초기에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백신보다도 먼저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죠. 초반에. 그 효과를 되게 좀 강조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막상 이게 효과가 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백신을 맞아도 자꾸 죽으니까 이게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인민을 중국 정부가 이렇게 보살핀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줘야 되는데 네. 사실 약의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뭐 하여튼 요거는 요거대로 중국 당국이 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대로 볼 수는 없고 경기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뭔가 조금씩은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한 4나흘 전쯤에 지준율 네. 25bp 정도 인하를 한 거라든지 요게 시장에서 평가할 때 경기 부양책이구나 라고 느낄만 한 건지 체감이 되는 건지 실제로 좀 경기를 좀 어느 정도 부양을 할 수 있을지 그 효과나 이런 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사실 지준율은 경기 부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은행들이 이제 예금 중에 이제 일부를 덜 이제 은행에 맡기게 되니까 이제 조금 중앙은행에 더 덜 맡기도록 그러니까 좀 더 돈을 풀 수 있는 양을 조절하는 거지.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자체를 오히려 낮추는 것보다 효과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지준율 인하를 해서 경기를 부양에 성공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준율 인하만 가지고는 경기를 부양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단순히 이제 금융 시스템 내에 돈을 조금 더 잘 흐르게끔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것도 사실 50bp도 아니고 25bp 인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그널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되게 실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 이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민은행도 성명서에서 보면은 그래도 과도한 경기 부양은 여전히 좀 경계하는 문구를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왜 경계하는 거예요? 과도한 경기 부양을. 그렇다고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우려되고 막 이래서 그런 거예요? 경기 과열이 우려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부채 때문인 거죠. 부채. 중국이 기본적으로 민간 부채가 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가계 부채도 많이 늘었고 네. 기업 부채도 워낙 많다 보니까 지방 정부들도 부채가 워낙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를 늘리는 정책 자체를 세게 쓰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죠.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딱 대비가 되는 거죠. 혹시 그랬다가 돈이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미 지금 장기 금리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중국의 장기 금리보다 역전이 된 상태이고. 네. 그러니까 더더욱 금리를 내리는 정책은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당장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이야기는 조금 기대하기는 힘든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란 게 좀 있을까요? 그냥 그래도 지금 올해 들어서 쓰고 있는 정책은 국채 발행을 늘려가지고요. 네. 인프라 쪽 투자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나온 지표들을 보면은 인프라 투자는 조금씩 늘고 있고 네. 통화량도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아예 경기를 그냥 놔둬버린다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너무 조심스럽게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희 한국은 딱 그냥 미국하고 중국을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만 맞아요.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이 힘들어도 중국이 너무 좋으면 또 괜찮지만 제일 좋으면 이제 제일 좋은 건 둘 다 좋은 거지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버틸 만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중국은 부양을 한다 하는데 너무 힘이 약한 거죠. 음. 근데 사실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뭐 이렇게 2차 산업 요게 네. 아니라 거의 4차 산업 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해준 뭐 반도체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또 가다 보니까 옛날하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의 부양책에 따른 뭐 수혜주 막 이런 구도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뒤쪽으로 이야기를 해보겠고